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아, 진짜요? 응. 미안해. 나는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지금 저기를 조그맣게 해놓고 있었거든. 8시 전에 아, 정말? 네. 그럼 저 들어왔습니다를 하지. 왜 그랬죠? 오신 줄 알았어. 아, 쏘리. 나의 잘못이네. 자, 오늘 우리가 아카케범 이제 잠깐만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얘를 저기다가 유튜브로 해서 지금 우리 만들어진 방에다가 아마 게시판에다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카케범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권문숙 쌤은 몇 번 했는데 먼저 번에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당학정진이 여기서부터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카케범을 이해하지 않고 당학정제 나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2사람이나 되니까 한 번 더 아카케범이 어떤 거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우리 발간사거든. 이게 몇 쪽이야? 발간사 좀 펴봐봐. 페이지가 없겠네. 얘는 네. 저기 발간사라. 자, 국가공원, 이제 처음에는 국가공원이 어떻게 해서 아카케범을 다시 번역하게 되었고, 번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아카케범은서부터 한번 읽어보려고요. 아카케범은 1493년 8월에 성현이 중심이 되어서 찬정하였다. 찬정하였다는 거는 찬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지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안에는 제향, 그 다음에 조회, 연향 할 때에 연주되는 악을, 주악이라는 건 연주되는 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향 때나 조회 때, 연향 때 이럴 때 연주하는 악을 그 악에 대한 필요한 음악 이론, 악비, 음악 이론에서부터 진설 도설이라는 거는 악기를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놓고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고 이런 것이 모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진설 도설이에요. 진설 도설, 그 다음에 향악과 당악의 정제 도설, 그러니까 향악 정제, 당악 정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림까지 우리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보화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무보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소략한 편인데 그래도 이나마 이것도 없었으면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악기 도설. 하나하나 악기들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를 모두 설명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의물. 의물이 뭔 줄 알죠? 아름쌤, 의물이 뭔지 알아? 몰라? 정제 같은 거를 할 때 정제 무용수가 있으면 무용수 옆에 뭐 우산 같은 거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우산이라니까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개 아니면 주간자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의물이야. 그러니까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뜻인 거지. 그 의물 또는 관복. 관복은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의 복식.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춤을 추는 사람의 복식 아니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의 복식 이런 모든 복식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설이야. 그림과 함께 설명돼 있어서 도설이야. 이런 도설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자, 당시가 지금 1493년 이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493년에
완간이 된 것뿐이지 세종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연구를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박연희에게 시키고 세종대왕이나 세조대왕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 음악과 관련하는 연구를 하면서 조선의 음악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설정을 했어.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음악 이론을 붙여서 책을 마지막에 펴낸 게 1493년이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음악에 대한 이론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악학 개범 그러면 악학 음악과 관련하는 학문이야. 음악과 관련하는 우리가 배움 내지는 그런 학을 모두 정리되어 있는 괴작가 같은 거라는 뜻이야. 괴는. 특히 괴는 궤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궤도를 간다 그러면 어떤 게 궤도를 가는 거지? 궤도를 가는 게 어떤 우리가 운송수단 중에 궤도를 달리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응? 기차. 기차, 마차. 옛날에는 마차가 더 있었지. 지금은 기차인데 옛날에는 그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게 마차였어. 마차가 가는 길은 우리나라가 다르고 아마 그러니까 마차의 폭이 있어서 그 마차의 폭에 따라서 얘가 길을 가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대. 그런데 마차의 그 궤도를 벗어나게 이걸 만들면 그 궤도를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종의 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정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궤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차로 어디를 갈 때,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가면 궤도가 좁아갖고 우리 기차가 못 간대잖아. 그 궤도를 맞춰야지 같은 길을 쭉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시베리아를 갈 수 있거든. 이게 다 달라지면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궤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적대 관계일 때는 궤도가 달라야 그 길을 따라서 안 오지, 못 오지. 이런 면도 또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궤도의 길이나 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악학인 범이니까 범은 법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궤도를 갈 수 있는 법, 음악에 대한 궤를 갈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책이니까 음악 범전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조선시대 악을 이해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그 악을 통해서 정치도 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야.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냥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바로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지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면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전복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결국 쫓아내잖아. 왕도 쫓아낼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근데 그런 것이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만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기는 놈이 남는 거지. 이기는 놈이 최고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전복을 해도 그 사람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낸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 또 연산군을 몰아낸 중조 반정. 반정이라는 건 정치를 되돌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되돌려서 정상화시키는 게 반정이거든. 자, 이러한 관계가 조선시대의 음악조차도 그러한 유교적인 사유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사유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음악 이론 부분이야. 그래서 음악 이론을 가지고 사실은 이 뭐랄까 악학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됐고 그것이 음악으로 펼쳐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인 거야. 근데 그 국악이 그대로 전승되지는 사실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음악, 우리의 춤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사실 얘가 없었으면 그 정제의 존재 자체를 쉽게 알기 어려웠지. 자, 그러한 내용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복도설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임진왜란 후에 막 불타고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급하게 어딘가 남아있는 책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책은 말하자면 국가의 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악학개범이라든지 국조오레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만들잖아. 그리고 임금님에 관한 모든 이제 초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국가의 사고에다가 4개의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 있으면 서울 바깥에 사고 그러니까 일종의 서고인 거죠. 서고 같은 데다가 얘를 보관하고 급할 때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었어. 그 서고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 어디냐 오대산에 있었지. 그리고 강화도에 있었지. 그리고 전주인가 어디에 있었어.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나라에 서고가 4고가 있었어. 4개의 사고가 있어서 그런 곳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이게 강화도 같은 데는 이 일본이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침범을 해갖고 여기를 망가뜨리지 않았을 때면 다른 곳에 있는 게 망가졌겠지. 그러다 보면 안 되겠다. 얘네들을 복각을 해야 되겠다. 다시 옛날에는 왜 나무 목판 같은 거에다가 글씨를 새기거나 아니면 직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판을 인쇄를 한 거거든. 지금 이게 다 판을 인쇄해서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1610년에 한번 복각을 했어. 다시 그러니까 새겼다 이 소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효종 6년에도 한 번 더 복각을 했고 영조 19년에도 한 번 복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는 광해군본이 아마 최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우리가 아마 수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영인본으로 한 것이 이번 마지막으로 국악원에서 나온 그 두꺼운 갈색 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번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현대에 와서 이 문헌의 중요성이 재인식이 됐어. 그리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1979년에 자 1970년대부터는 뭔가 국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 무용에서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언제였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누구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춤에 대한 중요성이 그러니까 전통춤을 다시 재고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어? 37년? 김문숙 선생님의 김숙자 선생의 김숙자 선생의 살풀이 춤이 그러니까 살풀이 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숙자 선생님의 그 무속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무슨 전통춤 연구회인가? 정병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그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면서 여기에서 누구니 임혜방 선생님도 올라오고 박병천 선생님도 올라오고 그랬다 그랬었잖아. 자, 그 시기에 사실은 새로운 민족의 어떤 문화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막 팽배해진 게 그게 1972년이야. 그러면서 그것에 원래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 그 멕시코 올림픽에 갔다 오고 나니까 문화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나라 전체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70년대에 그 문화예술진흥원이 생겨났지. 문예예술진흥원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정책이 강해졌어. 그때 책도 막 찬술하기 시작을 했고 그 시기에 결국 악학개범도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1979년인 거야. 요때 1979년에 처음 구격 악학개범 권1이 나왔고 그 다음에 80년에 다음번 권2가 같이 나왔는데 자, 역주 발간하였고 이랬을 때 역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번역을 하는데 그냥 번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각주같이 주석을 달았다는 거야. 그것을 역주라고 얘기를 해. 지금 우리 악학개범 책에 보면 밑에 각주가 엄청나게 달렸죠. 이런 것이 역주야. 자, 역주해서 발간, 새로 책을 간행해냈고 이 책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 이거 있잖아. 악학이니까 마치 음악하는 사람한테만 관심 있을 것 같지? 사실 여기에는 가사가 있잖아. 국문학자들이 더 깊이 공부를 했어. 국문학자들이 공부한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처용가 같은 경우를 연구를 해서 이미 그거는 일본 학자들도 연구를 했고 일제강점기부터 다 연구가 시작이 됐어. 근데 일제강점기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같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역주 발간을 하니까 그 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모두 연구자들에게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거야. 나 같은 사람들한테. 자, 그러나 그 이후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좀 더 연구가 더 됐어야 됐어. 왜냐하면 사실 초본으로 번역한 거는 당시에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얘를 했기 때문에 역주가 잘못된 것들도 있고 번역에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이랬거든. 그래서 새로 발간해야 될 필요가 생겨났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앞에서 먼저 번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민족문화추진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그래서 국악원이 악학개범을 새로 역주했는데 그 이름을 신역, 새로 역주한 악학개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역 악학개범이 된 거야. 자, 그리고 신역 악학개범의 번역과 방대한 분량의 각주는 악학개범의 최초 역주자이신 원래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해구 박사가 했던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00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2000년에 나올 이때는 보다 많은 지식이 쌓인 거지. 그런 것들을 보다 많이 보충을 했고 특히 여기에서 그 이해구 선생님이 해석했지만 당신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이런 것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답을 얻어놓은 것도 거기에 보충이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윤려를 해석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보충을 해서 새롭게 최초 역주자이신 이해구 박사께서 역주본을 참고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악원 연구실에서는 좀 더 얘가 혹시라도 이제 오자는 없는지 문장도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그런 일을 해서
국악원에서 이 책을 냈어. 그래서 2000년에 나와서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이 책이 절판됐다는 거지. 근데 절판되고 또 안 나와. 왜 못 나올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2010년인가 돌아가셨어. 김천흥 선생님하고 동갑이신 것 같아. 1909년생이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이 다시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냈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해구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 또 그러니까 인쇄자는 태학상가 그래.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이걸 합의를 못 해가지고 책이 더 이상 발간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복사해서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거거든. 저작권에 걸리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나눈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책을 복사한 걸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해제로 한번 가볼까? 자, 해제. 아깝게 보면 그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홍치 6년에 8월에 찬정되었다라고 써 있어. 근데 그 홍치라는 게 뭐냐면 홍치라는 거는 그 뭐지? 연호라고 얘기하거든. 중국 청나라 때 아니 명나라 때 그 사용한 뭐랄까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는 자기 나라의 그 연도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됐잖아. 그럼 내가 황제된 그 해에 대한 이름을 홍치라고 지어. 그래서 내가 지금 통치하는데 홍치 1년이야. 홍치 2년이야. 홍치 2년, 3년이야 하는데 바로 홍치 6년 시절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종 24년이었던 거야. 그 성종 24년 그 해는 1493년이었던 거였고 여기서 8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력 8월이겠지. 자, 그러니까 1493년 음력 8월에 상순에 창전하였다 그랬어. 상순은 언제를 상순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치? 자, 상순이라는 건 옛날에는 한 달을 세 수로 나누었어. 11일을 1순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해됐지? 자,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한 달을 열흘씩 해서 상순, 중순, 하순 하니까 상순은 1일에서 10일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중순은 11일에서 대략 20일까지. 그 다음 30일까지.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거야. 거의 옛날에 세수로 나누면 상중하야. 자, 그래서 상순에 찬정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인간 연대는 그 서문에도 없고 성종실록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인간된 그런 연대는 정말로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아깝게 보면은 요 1493년에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언제쯤 얘가 판각에 의해서 얘가 나왔는지는 모른다 이 뜻이에요. 자, 아깝게 보면 찬정 동기는 장학원의 의궤와 악보가 오래되어서 헐었고 이 말이 이제 서문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원에 그 당시 장학원이 있었는데 그 장학원이 가지고 있는 의궤가 있었던 거야. 악학 의궤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남은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악학 의궤나
아니면 악보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지만 좀 오래되다 보니까 헐었어.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략 좀 소략하거나 아니면 틀리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교정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서문에 그렇게 밝혀놓고 악학개범을 찬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학개범이 찬정된 이유는 본래 갖고 있던 책들을 좀 더 수중 보완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의계와 악보를 보정하라는 왕명을 받은 사람은 장학원 제조의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자광, 성현, 주부 신말평, 그 다음에 전학 박곤, 그 다음에 김복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예조 판서를 했거나 장학원 제조를 한 유자광 정도는 분명히 한문을 연구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유학자야. 근데 밑에 주부라든가 전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기인인 거지. 실기인으로 높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기를 서문을 쓴 사람이 성현이니까 그 외에 이 내용도 대개는 이런 사람들은 보조를 했을 것이고 내용에 대한 보조를 했을 것이고 주로 쓴 것은 성현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지금 여기다가 쭉 길게 쓴 거야. 자,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좀 내용이 복잡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게 이제 악학개범 권1에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얘기를 쭉 한 거야. 그리고 권2 같은 게 악학개범 맨 밑에서 줄에서 두 번째 줄 악학개범 권위에는 악기를 진설하는 법. 아까 진설 그러니까 진은 진열하다 이런 뜻이야. 진열하여 배설하다 이런 뜻이야. 악학개범 악기 같은 걸 진열하고 배열하는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4와 권5에는 정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권8에는 정제 의물에 대한 그림과 그런 설명이 있어서 도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 자, 그 다음 권9까지가 끝인데 여기에는 여러 관복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음악의 체험과 지식을 구비하고 한문 문장에 능한 성현이 아니고서는 악학개범을 편집하고 줄을 달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걸까? 지금 이 해제를 쓴 사람이 해제는 누가 썼다고 돼 있어? 맨 뒤에 가면 내가 알고 있기로 이해구 선생님이 그냥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해제 쓰는데 김종수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그러니까 밑에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 어른이니까 대개는 이럴 때 다 어른이 한 걸로 다 써. 해. 자, 일단 악학개범 찬집의 목적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원에 있던 의계와 악보가 오래되어 헐었고 유행이 남은 것들도 모두 소략하고 틀려서 그것을 고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잖아. 조금 앞에 것을 완전히 모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모두는 아니겠지. 그치? 나름 수정하고 고친다는 얘기를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악학개범은 음악 이론이나 음악 역사 같은 학문적 목적은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목적은 아니고 개범이라는 말 그대로 실용적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책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음악 이론을 공부를 해야
음악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춤을 공부를 해야 조선시대 춤이 이런 성격이었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악학개범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변화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사실 여기서 최원정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음악 이론에 대한 내용은 최원정의 율려신서, 이거 다 중국 책이야. 최원정의 율려신서 같은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이 악학개범을 쓰는데 참고가 돼.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악서고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건데, 그지? 조선 후기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지? 자, 최원정의 율려신서나 정약용의 악서고전같이 순전히 이론을 위한 이론은 아니었고, 실제로 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에 국한되어서 이 책이 있다, 이 뜻인 거야. 깜짝 놀랐어, 지금. 정약용의 악서고전이 왜 여기서 나왔지? 그러고. 왜냐하면, 조선 전기거든, 지금 얘는. 근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사람이거든. 저기 뭐지? 언제야? 그 정조 때 관련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지? 그러고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음악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여기 이거 여기 몇 쪽이야? 몇 쪽인지 모르겠네. 자, 권일은 하는데 찾아봐봐. 권일은 대부분 찾았어? 네. 내가 어디였었냐면 다음에는 쇠돌 이거 요 칸에 10페이지. 권일은 찾았어요? 오케이. 자, 권일은 대부분 악의 율조를 다루었어. 권일에는 거의 이론이거든. 완전 그러니까 음악 이론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악의 28조를 소개하고 뭐 어쩌고 이래서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이 설명이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 그 세조실록의 악보 서문의 내용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성종은 세조 다음인 거거든. 그러니까 성종 때 이 앞에 있는 선왕들이 해놓은 작업을 모두 함께 묶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종 때의 악학개범이 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거든. 세종 때 정비하기 시작을 해갖고 세조 때 정리되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을 마지막에 완간하는 시기가 성종 때야. 그래서 국조 오레이라는 것도 성종 때 나오거든. 악학개범도 성종 때 나와. 그래서 성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룰 성자거든. 국가의 어떤 기반이 완성되게끔 한 왕이라는 뜻으로 성종이 된 거야. 그게 돌아가시고 나야 성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쉬고라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왕이고 임금님이 그러니까 성왕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성종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은 안 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시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권일은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고 쭉 넘어가면, 자, 밑에 악학개범 권일은 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래. 왜냐하면 악조를 다루다 보니까 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악, 당악, 향악의 음악 이론을 모두 그나마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악의 이론은 실제 제양 악 연주에 필요한 것만을 율려신서나 아니면 주례라는 책이라든가 악서는 진양의 악서를 얘기하거든.
그 악서라든가 송나라 때의 역사 등에서 따다가 요령 있게 엮어 놓은 건데, 자, 주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책이죠. 모든 것에 법이 되는 예법에 관한 책이야. 그런데 율료신서나 악서나 송사는 대부분 송나라와 관련돼서 있는 책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 뭔가 음악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그 규범이 되어지는, 말하자면 참고가 되어지는 책들은 대개 송나라 책이라는 거야. 왜? 주자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주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자학이라는 말 쓰죠? 네, 써, 안 써? 저요. 그 주자가 언제 사람이야?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맞아. 중국 송나라. 그러니까 송나라, 그것도 남송은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는 통째로 국가였어. 그 북쪽에 오히려 수도가 있었어. 그 진양은 거의 그 북쪽에 있던 그 송나라에 살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더 일찍인 거지. 근데 그 뒤에 저기 거란족한테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갖고 그 다음이 남송시대야. 그 남송시대의 유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송나라 때 이 사람이 철학에 아주 밝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대접받던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와 송나라가 같은 시기지.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려 말의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런 책들이 오히려 악학개범의 주요 참고서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자, 권이는 그 다음에 권이로 넘어갑니다. 자, 악학개범 권이는 권일의 음악 이론과는 달라서 실제 성종 당시의 여러 재앙이나 아니면 조회 연양할 때, 조회라는 거는 임금과 신하들이 같이 회례원 같은 거 하는 걸 회례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의식, 그게 조회야. 그러니까 임금님을 아련하고 뵙는 게 조회야. 자, 그래서 임금과 군신이 모여서 하는 것, 임금에게 인사를 올리는 그런 의식. 그럴 때 연양을 하거나 이럴 때 악기를 어떻게 진설하고 하는 법들을 모두 정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 전에 국조 오래유와 세종 때의 그것들과 다 비교를 해서 그림을 도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시용 도서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한마디로 성종 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야.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권일의 경우와 같이 안자를 주로 쓰는데 이게 살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살펴보면 아니면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이론이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뜻으로 꼭 안자를 앞에다 붙이고 다시 한번 자기의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자, 편자. 그러니까 편자가 지금 여기서 누구라 그랬어? 되게 성현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현과 같은 그런 편찬자가 이런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이에는 권일에는 이런 안자가 많이 있었어. 내가 살펴보면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면 이건 이랬어 하고 이론을 정리를 했는데 권이에는 그런 것들이 의견이 필요가 없지. 왜? 현재 사용하는 것을 딱 정리를 하니까 악기 도서를 그린다든가 지금은 이걸 사용해요 하고 하니까 안자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다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
관련한 쭉 설명이니까 필요하면 다음에 읽어보세요. 쭉 넘어갈게요. 네. 자, 권 3으로 가면 다음 페이지 아래쪽이야. 네, 찾았어요? 아깝게 본 권 3에는 고려사 악지. 자, 고려사에 있는 그 중에서 악지라는 건데 고려사가 어떤 책이라 그랬지? 고려사가 어떤 책이지? 권문숙 쌤, 네. 고려사는 어떤 책? 고려사는 고려의 왕조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왕조사뿐만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런 그 왕에 대한 세가가 쭉 있고 그 뒤에 고려에 대한 고려 때 사용했던 법, 그다음 예, 악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악에 관한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학개범이니까 예나든가 이런 거는 따로 어디에 들어가겠어? 필요하다면 국조의례 같은 데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구태여 거기 예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여기서 악에서는 고려 때는 이런 악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고 쓴 것이 고려사야. 고려사 악지야. 그러니까 고려사 악지라는 말은 고려사라는 큰 책, 그러니까 아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악지 이 뒤에 일부분인 거야. 그 악지 안에 지자는 기록 지자거든. 악을 기록한 이 책에는 당악정제와 소각정제가 같이 있다 이 소리예요. 소각정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당악정제라는 말은 안 써. 그냥 당악, 소각 이렇게만 구분하거든. 정제라는 말을 정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조선 시기 때가 아닌가 싶어. 자, 당악, 소각 해갖고 있고요. 그리고 권사 거기에는 아깝게범에 있던 권 3에 있던 고려사 악지에 있는 5가지 정제, 당악정제, 그 다음에 3가지 향악정제가 있어. 뭐가 있지? 검문숙쌤? 헌선도 응? 포구락 응? 수연장 응? 헌선도 포구락 수연장 오양선 응? 연화대 연화대. 그렇지. 연화대까지. 5개의 당악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소각정제는 소각은? 모르겠는 기억이 안 나. 무고, 아박? 무고, 아박, 동동? 무에. 무에? 아박이 동동이잖아. 원래 그 당시는 동동이었지. 조선시대에 동동을 아박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고려사 악지 안에 있는 것은 그 8가지예요. 근데 그 8가지를 전승한 것만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진짜 고려사 악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고려사는 그러면 언제 쓰여진 책이냐? 고려사를 한번 검색해봐봐. 네. 언제 쓰여진 책인지. 고려 때 어머, 배그댕. 조선 전이구나. 고려사는 아니구나. 저 삼국유사가 고려 때 쓰여졌구나. 그렇지. 고려사는 고려사는 조선 전기. 검색. 조선 전기 조선 언제? 조선에 써졌겠네. 1936 1903. 1390년부터 고려사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까먹네. 맨날 까먹어.
이런 거는 백과사전에서 찾읍시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자, 고려사는 지금 김종서나 정인지 등 세종의 교지를 받아서 만든 고려시대 책이야. 고려시대를 쓴 역사책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세종이 엄청난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물론 직접하지는 않지. 이렇게 다 신하들이 쓰지만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앞에 정권에 대한 역사를 남기는 책이야, 고려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자료가 있었을 거고 그걸 정리했을 건데 그 정리를 하면서 자 보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 고려 국사를 만들어 바쳤고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고려를 전복시켜서 조선을 만든 사람들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갖고 있던 유가적인 사유를 또 많이 생각을 하겠지. 그러한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겠는데 그런 반영 중에 하나가 원래 고려사 악지는 길어 내용이. 그래서 신라 때 악도 있고 그 신라 때 악 중에 중요한 게 처용가 그 다음에 정읍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되게 지역 이름을 많이 갖고 있던 악들이 고려사 악지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깝게 보면 다 빠진 거야. 다 빠지고 오로지 들어가 있는 게 정제인 5개 정제하고 그러니까 당학정제하고 3개의 소각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자, 그걸 이해하라고 지금 일부러 고려사 악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고려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고려사 악지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리고 그래서 권사 이제 그 권3이 지나면 권사 이제 4번째 악 이제 저기 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성종조, 시용, 당학, 정제, 도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용이라는 거는 시간 시자거든. 그래서 시용, 지금 당시 사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용하는 당학 정제의 그림, 의식에 대한 그림, 이게 도의야. 자, 그 시용, 당학, 정제, 도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우선 뭐부터 시작해? 어떤 곡부터 시작하지? 시용, 권사, 당학, 정제, 도의에 뭐부터 시작해? 헌선도부터. 헌선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개 나란히 고려사 악지에 있던 아이가 내가 지금 시용으로 이거 다 사용하고 있어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물론 그대로가 아니야. 왜냐하면 세종 때의 악곡을 조금 수정한 게 있고 개편한 게 있었어. 그 개편된 내용으로 가지고 와. 그래서 악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 특히 연화대 같은 경우 악곡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선 전인자 후인자 같은 걸로 바뀌거든. 자, 그 다음에 당학정제 도의가 그렇게 해서 먼저 5개가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시성이쌤? 어떤 악곡들이 나오지? 당학정제 5곡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일무? 신당학정제가 나와야지. 금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고파까지. 그래서 조선시대에 새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전에 사용했지만 시용으로 사용되는 현재 그 당시에 사용되는 악곡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시용, 당학, 정제, 도의야. 자, 그 다음에 권5로 가죠.
자, 권오루가 지금 이제 권오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에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권오가 어디 있나? 권오 밑에 여기 악학개번 권오의 성종조 향학정제 도의. 권오에 가면 향학정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오태평 정대업부터 나와. 여기는 보태평 정대업은 그러니까 원래 보태평 정대업은 향악 그냥 잔치 연양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제사학도 있죠. 네. 제사학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했었냐면 보태평 지무, 보태평 지악, 정대업 지무, 정대업 지악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이거는 향악으로 사용하는 정제거든. 여기는 정제는 원래 연양에 사용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이름에다가 무슨 지약, 무슨 지무를 안 붙여. 그냥 보태평, 정대업 해놓고 사실은 보태평 정제, 정대업 정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설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에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연양에서 사용하는 형식이 써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진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위를 이루면서 왜 오방진 이루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은 연양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인 거야.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설명이 정확히 없어갖고 여기저기를 많이 합쳐야지 얘기가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복례의 춤 절차가 실려 있고 고려사 악지 그 다음에 동동 그런 것이 아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박, 무고 그 다음에 학춤 그 다음에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당시에 사용되는 향학정제가 좀 더 풍성해진 모습을 설명을 해. 원래 고려 때까지는 향학의 중요한 특징은 향악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사는 한글을 사용한다. 자원팔구는 악에 사용한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향악기를 사용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가사는 주로 한글 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처용가도 한글이 많이 들어갔고 원래 한글이 들어간 게 정상이었는데 이게 정대업, 보태평, 복례이 이런 거를 하면서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학춤 같은 경우에는 최성희 쌤, 이 가사가 어떤 거였어? 가사요? 뭘 갖고 쓴다 그랬어? 음악이 뭐야? 논문 쓴 사람이 왜 그래? 잠깐. 음악 신선 뭐였지? 보호자. 보호자래. 보호자여가지고 네. 원래 그 보호자의 음악이 어디에 들어 있었어? 여러 정제 중에 어딘가에 있었잖아. 어디에 있었지? 보호자의 음악은? 오양선에 있어갖고 오양선을 참고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 오양선을 보라 이렇게 돼 있었어. 오양선 안에 바로 보호자 음악이 있었고 그 보호자의 음악은 벽연농을 해파한 하면서 가는 가사였지. 그것이 대학 후보에도 있다 그랬지. 자, 그런데 그 가사는 그러면 한글이었어? 한문이었어? 한문으로 됐던 가사인 거야. 왜냐면 당학정제에서 가지고 온 음악이잖아. 그러니까 한문은 분명히 향학정제에 들어있지만
한문 가사도 있고 한글 가사도 있는 것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복례이에도 여밀락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 노래를 하고 치화평하고 치풍형은 한글 노래를 하고 같은 곡인데도 다른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간 것이 조선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조선 전기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향학정제가 정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하면서 문독곡까지 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권6으로 내려가면 악기 도설이야. 아부 악기여갖고 아부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지. 그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악기는 파름 악기를 중요시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파름 악기들을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쭉 공부를 했었어. 그 다음에 권7은 향악기 도설이겠지 뭐. 그 다음 권8은 의물 도설. 그 다음에 권9는 복식, 관복 도설. 그래서 거기까지 아깝게 그 당시에 정제를 하나를 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 음악이 필요하지, 가사도 필요하지, 또 복식도 필요하지, 의물도 필요하지. 이 모든 것들이 악학계범에 일일이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됨?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서 악학계범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갖고 자, 우리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기 목차 한번 봐보세요. 차례. 차례에 가면 서문이 있고요. 이거는 서라고 써 있는데 서가 서문의 앞자잖아. 그래서 악학계범의 머리 이 뜻이에요. 악학계범 머릿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자, 제1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론이야. 자, 그 다음에 제2권에는 진설도설들이잖아. 그러니까 등가에는 뭐가 올라가고 헌가에는 뭐가 올라가고 성종조는 시용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시용에는 어떤 것을 하고 시용 현가에는 어떤 것을 하고 세종조 때 회련에는 원래는 이랬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시에 사용하는 문무무무는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이 앞에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설명을 연결해 갖고 쭉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림과 내용이고. 그래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초기에 처용무를 할 때 처용무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청, 홍, 황, 흑, 백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옳다 그르다를 사람들이 서로 논의를 많이 했었어. 실제로 김용 선생님 같이 그런 그러니까 보유자가 오히려 이게 이렇게 바뀌면 원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러고도 생각을 하셨었어. 그랬다가 이런 논의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것은 원래 이게 왜 이런가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지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더라고 보니까. 자, 왜? 이 시대 생각으로 정리되는 내용이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했지? 하고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물론 틀린 부분도 없잖아 있어. 오자나 오류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론적인 해석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야.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소각진설, 소각은 우리가 향악과 같이 그런 그러니까 잔치할 때 사용하는 악곡들이야. 악은 제사할 때 쓰이는 악곡들인 거고. 자, 쭉 넘어가면 권3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당학정제, 고려사 악지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고려사 악지의 소각정제라고 그랬지만 여기에는 정제라고 썼지만 실제로 고려사 악지 안에는 그 책은 따로 있는데 고려사 악은 따로 지어진 책이니까 거기에는 당학, 소각이라고 있지 정제라는 말을 안 썼어. 자, 권사의 당학정제 도의, 그 다음에 향학정제 도의, 그 다음에 권육에는 악기들, 아부 악기니까 제사에 사용됐던 악기들. 그 다음에 쭉 굉장히 많아요, 악기들이. 근데 얘네들은 파름이라 그래서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감방 이쪽에서 악기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다 설명해 놓은 게 권일이거든. 그 권일에 있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악기들을 사용을 한 거야. 자, 권칠에는 당부 악기도설 해서 당악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악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쭉 설명돼 있고 어떤 그림으로 그림까지 모두 설명이 되어 있어. 하다못해 치는 법도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느라고 애쓰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할 뿐이지. 연주법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당구악기, 그 다음에 권팔에는 의물, 연화대 복시까지, 그 다음에 얘가 뒤집어졌어. 자, 반복도설까지. 그러면 끝나요. 얘 왜 이렇게 되냐? 자기네 책도 이래? 얘 왜 뒤집어졌어? 자, 우리 이제 서문을 공부할 건데 5분만 쉬었다 갈까? 네. 화장실 좀 다녀오고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최성희 쌤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잠시 정지, 일시 정지. 당 떨어져. 무릎 굴리시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지? 짜증나. 왜 이렇게 됐지? 안 이랬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 왜 이렇게 됐나? 지난대로 돌아가 버리고. 자, 시작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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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악학괴범서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거는 한문책 제일 처음이야. 악학괴범서. 미리 겁먹지 마. 이거 다 할 거 아니야. 중요한 내용을 잠시 알려주려고. 자, 악야자 출어천 이우어인. 자, 악야자는 악이라는 것은 출어천 천에서 나왔고, 자, 요 어라는 것은 요거는 어조사인데 처속격이라 그래요. 장소 같은 걸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출어 천 하늘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어인. 자, 우자가 내가 지금 주석 보내준 거 있었죠. 위에 올려놓은 거 있었죠. 네. 그걸 같이 참고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자, 우의 뜻이 붙이다, 맡기다, 기탁하다, 붙어서 살다, 임시로 살다, 남에게 의지해 살다 이런 뜻이래. 뭔가 어딘가에 붙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위탁하거나 맡긴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겨줬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어인 사람에게 맡겨졌고 그 다음에 발어허 이성어 자연 이랬거든요. 자, 발은 발산하다. 뭔가 드러나는 게 우리가 발이잖아.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바깥에 드러나는데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느냐? 허에서 드러났어. 우리가 허공 그러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 허공이잖아. 근데 공간 중에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지만 없다가 아니라 비어 있는 어딘가지. 근데 그곳에서 어디 비어 있는 그곳에서 나왔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성어 자연 자연에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뭐 모두를 얘기해서 통틀어서 악이라는 표현인 거지 음악 아니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 자체는 하늘에서 나와갖고 사람에게 맡겨졌어. 사람에게 붙어서 그것이 없는 곳에서 뭔가 발산하기 시작을 했어. 사실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잖아. 어딘지 모르는 어디 허에서 나왔어. 그리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치면 소리가 나오잖아. 근데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는 데서 뭔가 나오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 소위 사인심감이 동탕혈맥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소위 느끼게 하여서
이것이 혈맥을 뛰게 하는 거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악이란 말이지. 그 악이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뭔가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혈맥을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야. 통탕. 혈맥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무엇이? 악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한문이 아니면 이런 설명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 아까 내가 먼저 읽어봤더니 읽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게 한문이 아니고 한글만 갖고는 이런 깊은 뜻을 설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정신야 그랬고 그러니까 소감지 부동이 불력 부동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같지 않아. 뭔가 사람이 느껴야 소리가 나오고 혈맥도 치고 정신도 유통하고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같지가 않아. 당연하잖아. 최성희 쌤이 느끼는 거나 한아름 쌤이 느끼는 거나 권문숙 쌤이 느끼는 거나 서로 다 달라. 그런데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서 그래서 소리도 내가 만일 슬프게 느껴지면 하고 한숨이 나올 거야. 근데 내가 기쁘면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은 좋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소리도 아와 어가 달라질 수가 있고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 소리도 같지 않아서 그래서 만일 기쁜 마음을 느끼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낙심 감자. 여기서는 여기는 똑같이 악이지만 글자가 악자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악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 한자를 써보면 악은 즐거울 악도 있고 음악할 때 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오자로도 읽어지고 네 가지 정도로 읽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즐거울 락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악이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갔나? 아까 이성, 동기 그래서 희심, 감자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뛰어넘었다. 그 기쁜 마음을 느끼는 자는 느끼는 것은 발이산 뭔가 흩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쁜 사람은 이게 발산되잖아. 자, 그리고 노심 감자, 노한 마음, 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조이려. 여기에 지금 주석에 해놨지. 조이려는 거칠다, 려는 싸납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거칠고 싸나운 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심 감자, 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거칠고 싸납게 되지.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거칠고 싸납게 되는 거야. 나 할 거다! 이러고 벌써, 이게 세지잖아. 그치? 조이려 하고, 그 다음에 애심 감자. 슬픈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초이세 한다 그랬어. 초이세는 그러니까 뭔가 애절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이 애가 타는 마음을 애절하다 그러죠. 애절하고 뭔가 정도가 지나친 그런 것을 초이세 한다 그래요. 초이세 하고 낙심 감자.
기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탄이완한다 그랬어. 탄은 기뻐하면서도 좀 너그러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탄은 사실은 뭐 헐떡인 탄, 뭐 느릿할 아니면 두려울 단 이러는데 어찌 보면 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내가 기뻐지면 마음이 좀 느긋해지거든. 사실 둘 중에 어느 걸로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기뻐하며 너그러워진다는 뜻으로 여기서 천이완 아니면 탄이완으로 읽어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야.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서 흩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이니 그 같지 않은 소리를 모두 똑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임금의 인도 여하에 달렸다.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뜻이게? 검은숙쌤 소리 키고 얘기해줘도 돼. 임금이 하는데 달렸다는 얘기. 옛날에는 음악을 영과 사이다. 임금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악이라는 건 함부로 아무나 지금 이렇게 중요하잖아. 사람의 마음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는 음악을 해야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음악에 따라서도 나오는데 이거를 만일 잘 조정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의미거든.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제정하느냐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음악을 잘 제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음악의 선율까지도 이런 것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음악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음양 오행의 조화를 맞추어서 오행이 모두 조합을 이루어서 악곡을 이루는 그런 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음악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임금의 인도 여하라는 거는 아무 임금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이야기가 이제 요 밑에서 나올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음악을 주로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우리 조선 시대에 음악을 주로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세종이지. 세종 때 그 연구를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의 여하에 딸려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좋은 음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나라가 정치가 바르기 위해서는 임금이 음악을 바르게 정비를 해야 돼. 그래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 왕들은 그걸 따를 뿐이야. 선왕이 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지 않아. 더군다나 아악같이 제사악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지만 잔치음악 같은 경우는 뭐 좀 고치고 내용이 당연히 거기 그러니까 위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가사도 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 뭐 신하 앞에서 임금 앞에서 해야 할 노래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바꿔야지. 그러니까 지방에서 같은 헌선도를 하더라도 악곡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임금의 인도 여하에 달려있다. 자, 인도하면은 정과 사에 다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인도를 하는데 바른 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떤 임금은 바르지 못하게 삿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돼. 왜? 정과 사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풍속을 잘 이끌 수가 없잖아. 백성들이 잘 따르고 순화시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임금이 정한 음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임금이 그 연산군처럼 함부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 음악을 바르게 인도할 이유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삿되게 이끌어가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풍속의 성세 또한 여기에 달렸다. 이것이 아게도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이유이다. 요 한마디가 조선시대 악의 모든 어떤 개념, 그러니까 뭐랄까, 이상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로 들어도 쓸만하지. 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크게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풍속의 성세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한문 접고 한글로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제의 악을 논하면 당우 때보다 성하고, 당우 때보다 더 성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오로지 후기 때의 협찬에 맡겼고, 사망의 악을 논하면 주성왕 때보다 더 완비됨이 없었으니, 일체 이런 것은 모두 주공이 제작한 것에 맡겨졌고, 그 당시 악의 진설은 설명했죠, 아까? 네. 패설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기의 진설하는 법이라든가 음악을 시행하는 법이 모두 전모라는 것에 아니면 전모라는 곳과 그 다음에 주례에 모두 실려 있다. 한글은 한글인데 되게 어렵지. 자, 여기 옆에 각주를 가보면 주석을 가보면 오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고시대 중국의 5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요순 임금 때를 옛날에는 최고의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왕들이야. 중국의 저 옛날 그 전설적인 왕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오제 삼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오제 때의 음악 그것이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음악이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던 시대라고 지금 말하자면 유토피아의 음악인 거야. 일종의. 자, 그 오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황제의 함지, 전욱의 육경, 제국의 오영, 그 다음에 요의 대장. 지금 이게 이름이에요. 악곡 이름이 함지고 육경이고 오영이고 대장이고 소야. 자, 그것에 대한 각주가 각주 아깝게 보면 그 밑에 보면 각주 6번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지금 주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제를 보는 시각도 좀 다르거든. 이제 황제, 전욱, 제국, 요, 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소호, 전욱, 제국, 요, 순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정확히 모르는 일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악학개범에서는 각주를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오제, 악 그러면 함지, 육경, 오영, 대장 그 다음에 소 얘네들을 얘기했다는 거야. 자, 오제의 악을 논하면 당우 때보다 더 성함이 없다 그랬어. 당우는 거기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 요임금? 중국 고대 고임금이나 순임금.
자, 요임금의 다른 이름은 도당시고 순임금의 다른 이름은 유시야. 그래서 당우 그러면 도당시의 당자와 유시의 우자를 합쳐서 당우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요임금, 순임금 두 사람을 얘기하는 말이야. 그래서 당우 때, 요순 때보다도 더 성한 적이 없었어. 그 말은 요순 때가 최고였다는 얘기야. 앞에 황제도 있고 다 있지만 요순 임금 때가 진짜 유토피아 중에 유토피아였어. 이 얘기야. 그때의 악도 역시 중요했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러니까 임금이 잘 다스렸을 때의 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오로지 이런 음악을 누가 만들었냐면 후기가 도와서 만들어졌다. 이 소리야. 후기라는 사람은 그 밑에 보시면 자, 후기가 설명이 돼 있죠. 자, 그 유토피아를 요순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 설명을 한번 한아름 선생 한번 읽어봐봐. 네. 요순 시대. 부족 국가로 구성된 시기에 중국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요순 시대이다. 요 임금은 나라 이름을 당이라 하였으며 순 임금은 나라 이름을 우라고 했다. 이 요순 시대는 중국에서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태평성대로 중국 사람들은 요 임금과 순 임금을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숭앙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심지어는 군주의 존재까지도 있고 격양가를 부르는 세상이었고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선양이라는 정권 이양 방식으로 다툼이 없었다. 선양은 당시 가장 도덕을 갖춘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후대의 혈연에 따라 왕위를 세습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갖고 왔어. 네.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스스로 찾아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모르거든. 그냥 모르는 채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후기는 어떤 존재인지 문숙쌤이 해줄까? 전설에 나오는 원고 때 사람. 요 먼 임금은 옛날 사람이란 뜻이야. 원고라는 말은. 먼 옛날 사람. 요 임금 때 기용되어 악정을 맡았다. 순 임금 때는 전악이 되었다. 돌을 치거나 두드려서 상제, 옥경의 소리를 흉내내자 온갖 짐승들이 나와 춤을 추었다. 나라의 자제들에게 음악을 전수했다. 오성을 바르게 하고 육류를 조화롭게 만들었으며 파름을 고르게 하였다. 그래서 순임금의 명령으로 소라는 악곡을 만든 사람이 바로 후기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로지 후기의 협찬에 맡겼다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그러니까 요순 시대에 살았던 악정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음악을 맡아서 도와서 그 왕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 소리야. 자, 그러니까 5제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악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하고 있고 이러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왕들이 사용한 음악은 굉장히 유토피아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사망의 악을 논하면 주 성왕 때보다 더 완비됨이 없었으되 자, 갑주에 가면 여기 이거를 안 해놨네. 사망의 악은 어떤 악을 얘기하지? 최성희 쌤 많이 힘들어? 자, 사망의 악 8번, 갑주 8번. 하우의 대하. 우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라 우임금의 대하라는 악이 있었고 상나라의 탕임금의 호라는 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무왕의 우라는 악곡이 있었어요. 이게 삼왕이 누구냐면 우, 탕, 무왕을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은주 시대에 하상주 시대에 세 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들의 음악이 바로 대하, 호, 무라는 악곡이었다는 얘기예요. 주성왕. 자, 그래서 상황의 악을 논하면 성희쌤 만일 전화하면 끄고 해. 소리 끄고 해. 그 다음에 오제의 악을 논하면 사망의 악을 논하면 주나라 때 성왕 때가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주나라 성왕은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주공인데 사실은 성왕보다도 주공이라는 사람이 원래 무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무왕의 동생인 이 주공이 정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실제 존재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 그 인물이 바로 주 성왕을 위해서 도와가지고 모든 악도 완비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주례라는 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주례라는 책 아까도 설명 나왔었잖아. 바로 이 시대의 예법을 다룬 책이 주례야. 주나라의 예법을 다룬 책이 주례거든. 그러면 주역은 주나라 때의 역법을 쓴 책이 주역이야. 그러니까 거의 주나라 때의 모든 이런 그러니까 우리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예법이 곧 우리의 오래 같은 제도를 얘기하거든. 그 제도와 이런 것들이 주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조선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체 주공에게 제작을 맡겼었으니 그 당시의 악의 진설과 시행하는 법이 전모와 주례에 실려 있다 이랬거든. 전모가 뭐였지? 성경을 말한. 서경이라는 책을 얘기한다고 했어. 우리가 서경, 시경, 역경 이러면 그 뭐지? 경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저기잖아. 조선시대에 거의 교과서들인 거잖아. 이 경들이. 그 경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경이거든. 그 서경과 그리고 주례에 모두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다. 무엇이? 바로 그 오제의 악에서부터 주성왕에 이르는 그 음악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는 모두 예악을 먼저 하고 형벌을 뒤로 하여 교화를 일으킬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악을 먼저 하고 형벌을 뒤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예화하기. 예와 악으로 교화를 일으킨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더라도 예와 악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라는 거는 제사를 지낸다던가 또 아니면은 그 뭐랄까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에 해당하잖아. 자, 그런 예를 베푸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예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법도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게 예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일인 거지. 그런데
예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를 가장 부드럽게 하는 거. 말하자면 그냥 내가 그냥 예를 든다 그러면 잔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데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서로 하지만 그 속에 만약 음악이 있으면 훨씬 부드러운 가운데 할 수 있단 말이야.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말이 뭐를 하시오 하고 무슨 우리가 집례가 어떤 뭐를 하시오 뭐 하시오 하지만 이게 만일 그 사이에 음악이 함께 연주가 되면서 하면 해야 되는 것을 말없이도 뭐랄까 순서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지. 부드럽게.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아까 악이 뭐를 한다 그랬어? 사람의 마음을 순하게 하고 교화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먼저 교화하고 순화시켜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면 예의가 갖추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형벌은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이미 나라가 편안하잖아. 예를 갖추고 악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편안해. 그렇다면 형벌은 언제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예를 지키지 않아갖고 뭔가 잘못됐을 때 형벌을 주는 거지.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왕이 만약 형벌을 먼저 하고 예악을 뒤로 한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그는 법치주의가 돼버리는 거지. 그 진시황 같이 그냥 무조건 조금 잘못하면 법으로 다스려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만리장성 쌓게 하고 그랬다잖아. 그럼 결국은 왕으로서 나라가 크게 오래 지속을 못했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통일을 했지만 그 나라 겨우 제대로 2대를 못 갔어. 그래서 마지막 3대 왕에 그냥 나라가 망해. 그러고 한 나라가 서거든.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결국 망하는 거지. 누군가는 칼을 들이대는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악을 먼저 해서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면 형벌은 자연히 뒤로 가는 거야.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게 조선의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이건 조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례에서부터 있었던 생각을 이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형벌을 뒤로 하고 교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사방이 교화된 공효가 있었고 이서는 사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것이 중심에서 동서남북이 모두 내 안에 들어있을 때가 사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라 전체가 교화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공공의 어떤 효험이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형벌이 없는 융성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제 때, 사망 때, 주공에게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악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악으로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니 형벌이 뒤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아주 교화된 아주 중요한 공효를 있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형벌이 그냥 필요가 없어서 40년 동안 융성했었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공 때까지의 얘기야. 자, 그런데 세상의 교화가 쇠퇴하니까 순박한 풍속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순박함이 그런 풍속이 없어졌고 오로지 형벌로만 통치하는 법들이 생겨나고 법 맡은 관리를 귀하게 여기니까 예의의 선비를 예의를 차리는 그런 선비들은 천하게 여기게 되고 법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리하여 선왕의 악이 이 선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앞에서 얘기한 오제나 사망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제나 사망이 남겼던 악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숭상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만 음란하고 경박한 세속의 음악들 뿐이었다는 거야. 그 음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 음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그 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음악? 악주처럼 그냥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덧붙여 준 거야. 꺽쇠가 있는 거는 원래 한문에는 없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음악이어서 그것이 흘러서, 자, 지금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미 세교가 쇠퇴해지면서 주나라는 망했어.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간 거야.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 춘추 전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막 생겨났거든. 그러면서 정나라, 위나라의 음악이 상간복수의 음악이 되었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조금 더 갈게. 자, 그것이 되었고, 흩어져서 진나라나 초나라의 무당 풍속 같은 것들이 되어서 마침내 문란함이 서로 잇따라 일어나니 서로 망해버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장홍과 사광의 귀발금이나 계찰과 중리 같은 성인으로서도 이런 음악을 가지고는 도대체 나라를 구제할 수 없었어요. 자, 여기에선 사람 이름이 지금 나오고 나라 이름이 나왔거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주석으로 가야 돼. 장홍. 우선 정의부터 봅시다. 정의. 자, 정의의 상간복수 음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음란한 음악이다, 이런 뜻이야. 자, 복숫가에 있는 뽕나무 숲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이런 음악이 거기서 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가 들어있는 것이 정의지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뽕나무 숲 사이에서 유행한 이것은 음란함을 대표하는 음악이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나라나 위나라의 이 사람들의 음악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시경에 실려 있거든. 그 시경에 시가서만 남았지만 그러한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라 해서 망국지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의 음악이 되어져 버렸고,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정의 음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의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갑주 12번을 보면 주의 제후국인 정나라, 위나라 두 나라는 음이란 음악이 했으며 특히 위나라의 복숫가에 있던 상간, 복상에 더욱 그러한 음악이 심했으므로 정의의 음악은 난세의 음악이고 상간, 복상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라 한다. 이것이 얘기 악기 같은 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망국지음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자, 누가 읽어줄까? 최성희 쌤 읽을만해? 어려워요? 최성희 쌤, 지금 화면 못 키나? 어려운가 보네. 그러면 이번에 기니까 권문숙 쌤이. 망국지음. 망해가는 나라의 음악. 악기에서 슬프고 근심이 많고 원망에 차 있고 노여움으로 떨리고 음란한 음악을 일컫는 얘기 악기에 무릇 음악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감정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에 나타나게 된다. 소리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음악이라고 말한다. 이런 까닭에 태평시대의 음악은 편안하고 즐겁다. 그 정치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시대의 음악은 원망스럽고 노여움을 띠고 있다. 그 정치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해버린 나라의 음악은 슬프고 옛날을 생각하게 된다. 그 백성이 고달프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다.
도에 지나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만국의 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슬프고 근심이 많고 원망에 차 있고 노여움으로 떨리고 음란한 음악, 망한 나라의 음악이 만국 즈음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음악이라는 말도 된다. 만국 기성이라고도 한다. 공자가 극찬한 음악은 순임금의 소였다. 이 소를 듣고 공자는 감격한 나머지 한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했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만국지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춘추 시대에 대한 지도가 있죠. 자, 지도에 보면 얘를 지도를 거기서 크게 볼 수가 있나? 자, 네. 정나라가 어디쯤에 있나? 여기 아이고, 잠깐. 있는. 자, 정나라 있고 그다음 위나라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지금 물이 있잖아. 물가가 있어서 아마 여기가 상간복수 정도 어디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있는 음악들이 특히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연나라는 거의 이 북쪽에 있는 존재들이죠. 이 사기 열정 같은 걸 보면 이 춘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면서 서로 뭉쳤다 헤어졌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야. 서로 내가 힘세, 네가 힘세. 그러면서 원래는 주나라가 이 모두를 다스렸지만 이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제후국들이 황제국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그 시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무당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찾지를 못했고 장홍을 한번 읽어볼까? 아름쌤? 네. 장홍. 춘추시대 주나라 경왕과 경왕때 사람. 대부를 지냈다. 장갱으로도 불리며 자가 숙이라 장숙으로도 불린다. 공자가 일찍이 그에게 악을 배웠다. 이게 중요해. 공자가 배울 정도의 장홍인데 그러한 사람인데도 조차도 그 음악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왕. 네, 경왕 28년 진나라의 대부 범길사와 중행인이 난을 일으켰는데 함께 이를 도모했다. 진나라 사람이 이 일로 주나라 왕실을 문책하자 촉당에서 주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또는 주영왕 때 사람으로 천문에 밝았고 귀신에 관한 일을 잘 알았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죽은 뒤 피가 흘러 돌 또는 벽옥으로 변했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냥 설명을 합니다. 사광.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 자는 자야다. 진평공 때 악사를 지냈다. 전하는 말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음률을 잘 판별했고 소리로 길흉까지 점쳤다고 한다. 제나라가 진나라를 침공했는데 새소리를 듣고 제나라 군대가 이미 후퇴한 것을 알아냈다. 평공이 큰 종을 주조했는데 모든 악공들이 음률이 정확하다고 했지만 그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사연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선에도 지음이 한 분이 계셨어. 누굴까? 조선에도. 세종대왕. 옥경을 만들었는데 옥으로다 경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를 조금 덜 깎아갖고 소리가 다른 거를 바로 짚어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쓰여 있거든.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런 일을 할 만큼의 높은 지식,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개찰은 권문숙 쌤이 할까? 아니면 최성희 쌤 할 만한가? 성희 씨 화면이 안 켜진대요. 안 켜지나 봐. 네, 알았어. 수업 듣고 있대요. 개찰. 개찰. 춘추시대 오나라 사람 공자찰 또는 연릉의 봉해저, 연릉계자라고도 한다. 나중에 또 주례의 봉해저, 연주례계자라고도 한다. 오왕, 수몽의 넷째 아들이다. 아버지 수몽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고사했다. 형 재번이 양보하려고 하자 또 사양했다. 잠깐만. 여기서 연릉에 봉해졌다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춘추 시대 그 아까 여러 나라 중에 오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후국의 사람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제후국은 우리나라 같은 곳을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제후국에 속하는데 이제 중국의 여기는 더 크지 물론. 근데 그 중에 공자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연릉에 봉해졌다는 건 그 지역에 다스리는 경대부 정도로 된 거야. 응? 그랬는데 봉해져서 다른 이름으로는 연릉계자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계자기 때문에 연릉계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주례 다시 한번 또 봉해져서 연주례 계자라고도 이 사람을 불렀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선간 어떤 책에는 연주례 계자 이러고 어떤 책에는 연릉 계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때는 이 사람이 바로 계찰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얘는 중국식이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면 되지. 자, 오왕. 재번이 죽자 그 형 여제가 왕위에 올랐다. 여제가 죽은 뒤 이매가 올랐다. 이매가 죽자 나라를 주려고 하니 피하여 받지 않아 이매의 아들 요가 즉위했다. 공자광이 전체를 시켜 요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합려다. 개찰이 비록 복종했지만 요의 무덤에 가서 곡을 했다. 현명하고 해박했으며 여러 차례 주중원의 제후들을 찾아 질문했는데 안영, 자산, 숙향 등과 회견했다. 노나라에 가서 주학을 관람했다. 서나라를 지났는데 서나라의 임금이 그가 차고 있던 칼을 좋아했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미처 주지 못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 서나라 임금이 이미 죽어 그의 무덤 앞 나무에 칼을 걸어 놓고 떠났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 계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 전국을 떠돌면서도 이제 지나다가 서나라 임금을 이제 만나게 됐어. 근데 그 임금이 그가 차고 있는 칼을 탐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일단 약속을 한 거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칼이 필요하니 우선은 내가 쓰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야. 그랬는데 돌아와 봤더니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죽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차고 가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약속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중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음악도 알아먹어서 노나라에 가서 주학을 관람했는데 이 음악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대. 그러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이다 이 뜻으로 여기에는 쓰인 거고,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칼을 여기다가 걸어놓고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장웅인과 사과같이 그렇게 귀가 밝은 사람이나 계찰이나 중리가 누굴까? 공자.
그렇지. 공자의 다른 이름이 중리야. 그러니까 공자의 이름이 중리야, 원래는. 공자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 갔어, 여기. 중리 몇 번이었어? 13번. 13번. 자, 그냥 공자의 자라고만 써있네. 공자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리 같은 그런 성인들도 이런 음악을, 망가진 음악은 더 이상, 그러니까 정의지음 같이 그렇게 망가지고 나라가 망해지는 음악은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해 볼 수가 없었어.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다음 시간에 한나라서부터 할게. 네. 질문 없음? 자, 그러면 중지. 네.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요. 오늘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Recording stopped. 봅시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